사실 팀장님이 제 상여금을 삭감한 이유는 제가 팀장님의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제안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 아닙니까? 무슨 헛소리야? 무슨 업그레이드? 띵동. 연말 보너스가 입금되는 날,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은 1,000만 원, 3,000만 원이 찍힌 입금 문자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여전히 25만 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퇴근 카드를 찍고 주말을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은 99번이나 울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시 나타난 제가 던진 단 한마디에 사무실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마음 쉼터에서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둔 금요일 오후, 흥성그룹 강남지사 사무실은 마치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히터 때문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은행 알림음 때문이었죠. 띵동 띵동, 돈이 만들어내는 교향곡처럼 알림음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고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평소의 키보드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옆자리 회계팀 막내가 작게 비명을 지르더니 맞은편 동료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어머, 대리님, 저 기본급 3달치나 들어왔어요. 거의 1,000만 원이에요. 이번 설은 정말 따뜻하겠어요. 저쪽 구석에서는 영업팀장이 허벅지를 짝소리 나게 치며 오늘 저녁 회식은 자기가 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무려 3,000만 원의 특별 상여금을 받았다는군요. 저는 사무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손에 들린 휴대폰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팀장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지사에 기록적인 매출을 안겨준 바로 그 핵심 프로젝트였죠. 모두가 당연히 올해 보너스 킹은 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샘과 주말 반납을 밥 먹듯 하며 남편과 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달려온 대가 그 정도는 받아야 마땅했으니까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숫자들만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날짜, 시어머니의 관절염 약값, 그리고 아들에게 사주기로 약속한 새 옷.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고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고 숨을 참으며 로딩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먼지 때문에 시야가 흐려진 것 같았죠. 출금 가능 잔액 25만 3천 원. 입금 내역 없음. 저는 믿을 수가 없어 황급히 앱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1번, 2번, 3번. 결과는 차갑고 잔인하게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얼굴에 끼얹어진 얼음물처럼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설 선물로 무얼 살지, 어디로 여행을 갈지 떠드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분노와 서러움으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곧장 박준서 팀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묵직한 원목문이 2개의 세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상사인 박 팀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을 뿐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올해 연말 상여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받았는데 왜 제 계좌에는 아무 변동이 없는 거죠? 박 팀장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는 책상이 구겨진 A사 용지 한 장을 제 쪽으로 툭 밀었습니다. 이서연 씨, 이거 한번 보시죠. 프로젝트 막바지 선과
재평가 보고서입니다. 이서연 씨가 담당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오늘 오전에 고객사로부터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클레임이 공식적으로 접수됐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영혼 없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적 오류를 제 탓으로 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박 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팀장님, 바로 어제 파트너사로부터 감사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결과에 대단히 만족하며 유지보수 계약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클레임이라니요. 박 팀장은 비웃으며 손에 든 펜을 빙빙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건 겉으로 하는 말이죠, 이서연 씨. 실제로는 당신의 부주의 때문에 회사가 막대한 신뢰도 손실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급여 규정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은 상여금 전액을 삭감하여 손실을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해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아세요. 그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자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초에 그가 제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접대비 허위 영수증을 내밀며 결제를 강요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양심과 규정을 어길 수 없었던 저는 단호히 거절했었죠. 그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챙겨나갔지만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은 마치 어리석은 방해물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을 기다렸던 겁니다. 제가 돈이 가장 필요한 날, 모든 직장인이 손꼽아 기다리는 바로 그날, 제게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서.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짓밟기, 토사구팽의 잔인한 전형이었죠. 지금 여기서 소리치고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력은 그의 손에 있었고 최종 결제 도장은 언제나 박 팀장의 편인 김수진 이사의 손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이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예상 밖의 담담한 태도에 박 팀장은 순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울고불고 애원하거나 난리를 칠 거라고 기대했겠죠. 하지만 제 고통을 보며 희열을 느끼게 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그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악행을 저지른 자의 의심 가득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자 주변 공기가 숨 막히게 답답해졌습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한 눈빛들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박 팀장이 벌써 몇몇 측근들에게 제가 프로젝트를 망쳐서 상여금을 잘렸다고 소문을 냈을 겁니다. 헛소문과 험담이 가득한 이 회사에서 나쁜 소식은 빛보다 빠르게 퍼져나가니까요.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의실 문 앞에서 박 팀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주목,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인수인계는 끝났지만 최종 데이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토요일, 설 연휴 전날이지만 이서연 씨팀은 전원 출근해서 야근하도록 하세요. 불참 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다음 달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 팀장이 눈을 부라리자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설 연휴 전날 모두가 고향에 내려가고 집을 청소하며 가족과 함께할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는 후속 조치라는 명목 아래 무급 야근을 강요한 것입니다. 저는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한마디 항변조차 못하고 고개를 숙인 팀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힘없는 직장인, 돈과 권력에 짓눌려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 없이 조용히 제 개인 물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수첩, 작은 선인장 화분, 그리고 가족 사진, 모든 것을 가방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안 USB를 컴퓨터에 꽂아
프로젝트의 모든 원본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제 노력과 결백을 증명해줄 바로 그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만약을 대비해 오래전부터 몰래 설치해둔 마지막 암호화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설정한 보안 절차였고 해독키는 오직 저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저 의미 없는 문자들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저는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했습니다. 검게 변한 모니터 화면이 마치 이 회사에서의 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5시 30분, 저는 퇴근 카드를 찍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박 팀장이 출입구에 서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서연 씨, 배짱 한번 두둑하네. 내일 안 보이기만 해봐.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을 줄 알아. 저는 그의 오만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을 스쳐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밖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전례 없는 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 ATM에 들러 생활비를 조금 인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을 앞두고 길게 늘어선 줄을 보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5만 원 남짓. 이걸 뽑아버리면 아이가 아프기라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따뜻한 밥 냄새와 남편과 아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남편 민준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 프라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설을 앞둔 밥상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지만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보고 민준은 달려나와 제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왔어? 오늘 차 많이 막혔지? 방금 저녁 다 됐으니까 손 씻고 와서 따뜻할 때 먹자. 저는 기름때 묻은 그의 거친 손을 보았습니다. 다니던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난 후 민주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대리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유능한 건설 기사였던 그가 이제는 길 위에서 푼돈을 벌며 고개를 숙여야 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한술 떴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가장 먹음직스러운 계란 프라이를 제 밥 위에 올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 나왔어. 다음 학기 아들 학원비는 낼 수 있을까? 그의 질문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편의 지친 얼굴과 아무것도 모른 채 맛있게 밥을 먹는 아들을 보자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맛없는 계란 프라이를 꿀꺽 삼키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월요일에 들어올 건가 봐. 연말이라 은행 시스템이 좀 느리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설만 잘 쇠면 되지. 나도 오늘 밤에 몇 탕 더 뛰면 그래도 설 분위기 나게 떡국 끓여 먹을 돈은 벌 수 있을 거야.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남편을 보니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 안쓰러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의 희생과 선량함은 회사에서 피를 빨아먹는 그들에 대한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땀과 눈물을 발판 삼아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대충 설거지를 마친 뒤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로부터의 해명이나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부당함이 만들어낸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저는 유심칩을 빼내 휴대폰을 옷장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설 연휴 전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틈으로 쏟아져 들어와 좁지만 아늑한 우리 집 부엌을 비췄습니다. 고소한 버터와 달콤한 바닐라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지만 바쁜 엄마가 좀처럼 해줄 시간이 없었던 핫케이크를 굽고 있었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핫케이크를 뒤집으며 거실에서 만화를 보며 까르르 웃는 아들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제 휴대폰은 여전히 옷장 구석에서 꺼진 채로 완벽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큼은 오롯이 가족을 위한 날로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돈 걱정, 회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엄마와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기로요. 민주는 낡은 식탁을 낑낑거리며 닦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저를 보며 웃어주었는데 그 따뜻한 미소는 세상 풍파에 깊게 팬 그의 눈가 주름을 잠시나마 지워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평화와는 정반대로 회사 사무실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막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오만함을 날려버릴 거대한 폭풍이 말이죠.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해외 파트너사가 설 연휴로 은행 시스템이 마감되기 전에 50억 원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갑작스럽게 최종 검수 데이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박 팀장은 큰 공이라도 세운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 번졌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니터에 차갑고 잔인한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해독키를 받으십시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지만 오직 저의 관리자 계정으로만 열 수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 단단히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정은 바로 어제 박 팀장이 저를 해고 절차에 올린다며 직접 접근 권한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박 팀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에어컨이 18도로 맞춰져 있었지만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통, 두 통, 10통. 돌아오는 것은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는 메신저로, SNS로, 온갖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박 팀장이 오랫동안 등에 업고 있던 비밀 연인이자 지사장인 김수진 이사가 명품 원피스와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박 팀장을 본 김 이사는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녀의 두껍게 화장한 얼굴 역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업무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사로부터 받은 프로젝트 1차 성금을 그들은 설 전에 한몫 잡아보려고 외곽 지역 땅 투기에 몰래 사용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최종 검수 보고서가 없어서 은행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들의 위험한 돈놀이는 파탄나고 거액의 빚더미와 함께 공금 횡령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녁을 준비하다가 남편의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려는데 미처 나가지 못했던 전 직장 동료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 팀장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프로젝트 자료를 전부 들고 잠적했다. 도박 빚 때문에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고 작정한 것 같다. 얌전해 보이더니 무서운 사람이네. 듣자 하니 사채가 몇 억이라던데 그래서 저런 짓을 했나 봐. 누군가 박 팀장이 지어낸 이야기에 동조하며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이렇게 잔인한 모함이라니. 제 넋 나간 표정을 본 민준이 조용히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메시지들을 훑어보더니 평소에 온화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의심할까봐, 걱정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미 생활고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너무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저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떨고 있는 제 두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나무가 고든데 그림자가 휠까봐 걱정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우리 아들이 알아. 남들이 하는 헛소리는 우리를 먹여 살리지도 죽이지도 못해. 그는 저를 품에 안고 아이를 달래듯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정말 잘못했다면 이렇게 소문낼 필요도 없이 벌써 경찰에 신고했겠지. 내일은 대리운전 쉬고 내가 회사까지 태워다 줄게. 내가 옆에 있을 테니 아무도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민준의 절대적인 신뢰는 메말라가던 제 영혼에 따뜻한 물줄기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땀과 먼지가 섞인 익숙한 그의 채취를 맡았습니다. 이 남자는 부유하지도 힘이 있지도 않지만 가장 거센 풍랑 속에서 단 한 번도 제 손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다시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게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 어쩌면 이 역경 덕분에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의 진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헛소문이 저를 절망하게 만들어 스스로 기어 나오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저 자신과 그들에게 짓밟혀온 사람들을 위해 공정함을 되찾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으로도 저를 끌어낼 수 없게 되자 공황 상태에 빠진 박 팀장 대신 김 이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녀는 회사 번호도 제가 아는 개인 번호도 아닌 아마 대포폰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듯한 낯선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오후 휴대폰 기본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 뜬 낯선 번호를 보자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긴 뒤 침착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마치 택배 기사의 전화를 받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이사 특유의 차갑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의 우호적인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서연 씨, 오늘 하루 종일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때문에 지금 회사가 발칵 뒤집힌 거 몰라? 그런 무책임한 태도, 내가 당장 해고시킬 수도 있어. 그녀는 여전히 그 거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저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아마 벌벌 떨며 죄송하다고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공허한 협박은 우습게만 들렸습니다. 이사님, 저는 높낮이 없는 일정한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법정 공휴일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휴대폰을 꺼둘 권리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에 관해서는 이미 어제 박 팀장님이 상여금 전액 삭감과 함께 해고를 언급하지 않으셨나요? 뭘 더 협박하시겠다는 거죠? 김 이사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맞받아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바꿨습니다. 말장난하지 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검수 데이터 파일 어디 있어? 왜 시스템에서 열리질 않는 거야? 고객사가 지금 계약 위반으로 소송 걸겠다고 난리야. 당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 자산 파괴 혐의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저는 낮게 웃으며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이사님,
제가 흥성그룹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절차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제 퇴근하기 전에 모든 자료는 서버에 완벽하게 백업해 두었습니다. 파일을 열 수 없는 건 시스템 오류거나 관리자가 제 접근 권한을 삭제했기 때문이겠죠. 왜 제 탓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이제 박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김 이사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상관없어. 당신이 만든 거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지금 명령이야. 일 시간 내로 회사에 복귀해서 파일 잠금 해제해. 어디에 있든 택시를 타든 퀵을 부르든 당장 와. 교통비는 회사가 처리해 줄 테니 1시간이라. 저는 시계를 흘깃 보고는 창밖에 어둑해지는 하늘을 보며 아쉬움 가득한 한숨을 내쉬는 척했습니다. 어쩌죠, 이사님. 지금 춘천 시댁에 와 있어서요. 서울에서 100km도 넘는데 지금 날개가 돋아도 1시간 안에는 못 가겠네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설 연휴에 차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김 이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부드럽지만 단호한 거절은 그녀의 오만함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불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녀가 조금 더 타오르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른 말을 꺼내기 전에 예의 바른 인사말로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박 팀장님께 어떻게든 해결해 보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차례상 준비해야 해서 이만.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하는 신호음은 대화의 끝을 알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심리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칼자루를 쥔 것은 그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전원을 끄는 대신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꾸고 화면을 바닥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전화를 끄는 것보다 더 잔인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꺼진 전화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울리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무시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죠. 아니나 다를까 불과 몇 분 뒤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마치 수화기 넘어 그들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김 이사의 낯선 번호, 박 팀장의 번호, 심지어 경영지원팀의 사무실 번호까지 그들과 가까운 동료들의 번호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춤추는 휴대폰을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은행의 암묵적인 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전 마지막 자금 집행일, 만약 오후 5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모든 돈은 연휴가 끝날 때까지 묶이게 됩니다. 김 이사와 박 팀장처럼 외부에서 급전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이자만 해도 잠 못 이룰 정도인데 하물며 열흘이 넘는 연휴 동안 자금이 묶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일 겁니다. 남편 민준이 제 휴대폰이 계속 울리는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걸 보니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그냥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지금 전화를 받으면 우리가 지는 거야. 저 사람들은 지금 패닉 상태야. 우리가 침묵할수록 그들의 약점은 더 드러나게 될 거야. 날 믿어줘. 나 다 생각이 있어. 남편을 안심시키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신입 시절 제가 직접 가르쳤던 인턴 미나의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미나가 몰래 보내온 메시지는 마치 현장 생중계 같았습니다. 선배님, 지금 난리 났어요. 김 이사님이 회의실에서 책상 치고 소리 지르면서 박 팀장님을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선배님 컴퓨터를 다 뒤지고
IT팀까지 불렀는데도 잠금을 못 풀었대요. 엿들었는데 은행 마감됐다고 이제 다 죽었다고 하던데요. 박 팀장님 얼굴은 완전히 잿빛이에요.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남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제 아이의 밥그릇까지 빼앗으려 했던 자들에게 이 정도의 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레고를 조립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 유리로 된 사무실 건물 안에서는 화약 냄새와 공포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을 겁니다. 저의 시간 끌기 전략은 완벽하게 먹혀들었습니다. 저는 무해한 시간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바꾸어 적들의 인내심과 계략을 조금씩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는 설을 앞둔 늦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길 위의 차들도 뜸해지고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새근사근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이 모습은 제 손에 들린 쉴 새 없이 화면이 번쩍이는 휴대폰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99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숫자지만 이 상황에서는 절망을 담고 있었죠. 전화가 소용없어지자 그들은 메시지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함을 열자 차갑고 날카로운 우박처럼 협박과 회유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김 이사의 낯선 번호로 온 거만한 협박 문자였습니다. 이서연 씨, 내일 아침까지 나타나서 뒷수습하지 않으면 법무팀을 움직일 거야. 당신도 어린 자식 키우는 사람이잖아. 이력서에 빨간 줄 긋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나중에 어디 가서 재취업도 힘들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저 여자도 엄마이면서 어떻게 다른 엄마에게 아이를 빌미로 협박할 수 있을까? 돈에 대한 탐욕이 그녀를 이렇게 무서운 괴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김 이사의 협박 사이에는 박 팀장의 가식적인 회유 문자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김 이사에게 된통 깨진 후 정말로 두려워지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상여금 문제는 내가 김 이사님께 다시 말씀드려 볼게. 회계팀 착오였을 수도 있잖아. 제발 전화 좀 받아. 고객사가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저는 그 글자들을 스쳐 지나가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착오. 그가 제 얼굴에 상여금 삭감 통보서를 던졌을 때, 허위 영수증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을 때, 왜 착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자기 밥그릇이 위태로워지니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군요. 저는 어떤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모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불법적인 해고 협박, 한밤중에 괴롭힘 문자, 그리고 과거에 박 팀장이 규정 위반을 강요했지만 제가 거절했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자 제 인내심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개인 이메일에 접속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작성해 두었던 임시 저장함에 잠자고 있던 메일 한 통을 꺼내 마지막으로 수정했습니다. 수신인은 흥성그룹 본사 감사팀, 제목은 강남지사의 심각한 규정 위반 및 횡령 증거 보고. 저는 그동안 몰래 수집해온 모든 비자금, 흐름 내역과 허위 영수증, 그리고 박 팀장이 직원들에게 불법을 지시했던 회의 녹음 파일까지 전부 첨부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공의 적이 될 것이고 상상 이상의 거센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곤히 잠든 남편과 아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용기를 손끝에 모았습니다. 딸깍.
이메일은 전송되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자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아주 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설 연휴 이틀 전 월요일 아침, 서울의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떠나거나 여행을 떠나 도시는 보기 드문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가장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가장 깔끔한 오피스룩을 다려입고 잠 못 이룬 창백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남편 민준도 저를 따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제 낡은 보온병에 조심스럽게 담아주었습니다. 그가 보온병을 건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눈빛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마셔. 속 따뜻하게. 나 오늘 대리운전 쉬기로 했어. 회사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저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바로 전화해. 3분이면 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런 남편이 곁에 있는데 세상에 어떤 폭풍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개를 들고 희미한 아침 햇살을 맞았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해 주시던 경비 아저씨는 오늘따라 저를 힐끗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저를 보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돈을 들고 잠적했다는 소문이 이 건물 구석구석까지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마케팅팀의 친한 후배 준호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준호는 주위를 살피더니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여긴 어쩐 일이에요? 지금 박 팀장님 완전 난리 났어요. 아침 회의 때 책상 치면서 선배님이 공금 횡령하고 경쟁사에 자료 팔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 질렀어요. 조심하세요. 그냥 돌아가시는 게. 준호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고 저는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야 해? 난 내 결백을 증명하러 온 거야. 준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말없던 선배가 세상의 험담 앞에서 이렇게 담담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사무실 유리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은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척했지만 수십 개의 귀가 제 쪽으로 쫑긋 세워져 있었고 수십 개의 눈이 제 발걸음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하거나 설 연휴의 안냉거리가 될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금요일에 어질러 놓았던 서류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작은 선인장 화분만이 누군가에 의해 쓰러져 흙이 하얀 책상 위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분을 바로 세우고 흙을 털어냈습니다. 이 선인장처럼 짓밟혀도 저는 살아남을 것이고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를 세울 것입니다. 그때 바닥을 때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들의 환영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팀장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사무실 전체가 깜짝 놀랄 만큼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박 팀장이 폭풍처럼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잠을 못 잔 듯 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제 책상 옆에 태연하게 서 있는 저를 보자 그는 지난 이틀간 쌓인 모든 분노와 공포를 쏟아낼 표적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 아직도 여기 얼굴을 들이밀 수 있어? 박 팀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부러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모두 들으라는 듯이요. 그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데이터 파일 내놔. 무슨 수작이야. 당신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회사가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은 거 알아? 감옥에 가야 정신을 차리겠어. 주변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저를 도둑보듯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박 팀장은 부하 직원의 배신에 상처 입은 충성스러운 관리자 역할을 연기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저를 악랄한 파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광기 어린 모습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자 그의 눈빛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켠 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팀장님, 제가 수작을 부린다고요? 파일을 숨겼다고요? 제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잠재울 만큼 맑고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여기 눈 똑똑히 뜨고 보시죠. 이것은 우리 프로젝트 팀 단체 채팅방입니다. 저는 금요일 오후에 보낸 메시지를 찾아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30분 퇴근하기 직전에 저는 압축 파일이 담긴 폴더 링크와 해독 암호를 그룹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팀장님과 김 이사님을 태그해서 보고까지 드렸습니다. 그때 두 분은 회식 장소 정하느라 바쁘셔서 제 메시지를 읽을 생각도 안 하셨던 모양이죠. 박 팀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는 보낸 시간과 함께 그를 포함한 모든 팀원이 읽었음 상태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제 상여금을 잘랐다는 승리감에 취해 그리고 은행의 독촉에 정신이 팔려 그는 그 메시지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제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일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겠죠. 사무실의 수군거림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들이 박 팀장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다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 애썼습니다. 당신이 언제 보냈어? 아마 네트워크 문제로 내가 못 받았나 보지. 설사 보냈다고 해도 직접 구두로 보고해야 할 거 아냐. 누가 그렇게 메신저로 대충 보고해? 저는 낮게 웃으며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저는 회사 규정대로 일했습니다. 업무 채팅방을 통한 보고는 필수 규정입니다. 팀장이라는 분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직원을 횡령범, 절도범으로 몰아붙이셨는데 이 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박 팀장은 할 말을 잃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분위기가 극도로 팽팽해진 바로 그때 이사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 이사가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비수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박 팀장이 여기서 저와 계속 다투게 놔두면 상황이 더 커지고 자신들에게 불리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 불을 즉시 꺼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저를 동정하기 시작한 군중으로부터 저를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자자, 그만들 해요. 김 이사는 손뼉을 2번 치며 달콤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그것도 설 앞두고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박 팀장도 너무 성급했네.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직원을 다그치면 어떡해요. 그녀는 박 팀장을 스쳐 지나가며 날카로운 경고의 눈빛을 보낸 뒤 제게로 돌아서서는 마치 철없는 동생을 타이르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나도 서연 씨가 억울한 마음인 거 알아요. 아마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나 보네. 자, 내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우리끼리 조용히 원만하게 해결해야지. 여기서 사람들 보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저는 이 교활한 여자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끼리라는 말로 진실을 덮고 권력과 돈으로 어둠 속에서 저와 타협하려 했습니다. 정의의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헛된 약속을 믿는 순진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패를 보여줄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직접 잘못을 시인하는 말을 녹음해야 마지막 증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고쳐매고 김 이사를 보며 예의 바르지만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저도 이사님 방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첫째, 제 상여금이 왜 0원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 둘째, 지난 며칠간 제 명예를 훼손한 악의적인 소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입니다. 저는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직원이 제 증인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저는 애걸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으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김 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고 입가에 미소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서 얘기하죠. 들어와요. 그녀는 제가 먼저 들어가도록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나치며 숨 막힐 듯 짙은 향수 냄새를 느꼈습니다. 묵직한 원목문이 우리 뒤에서 천천히 닫히며 바깥의 빛과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철컥하고 잠금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밀실 안에서는 더 이상 가식적인 예의는 없을 것이고 오직 탐욕의 민낯과 타협 없는 대결만이 존재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이사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이 켜진 가방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었습니다. 김 이사는 책상을 돌아 자신의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았고 박 팀장은 팔짱을 낀 채 캐비닛에 기대어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자, 김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아까의 달콤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냉정함과 계산적인 태도만 남았습니다. 이제 외부인 없으니 원하는 게 있으면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요. 나 바쁜 사람이니 시시콜콜한 얘기 들어줄 시간 없으니까. 저는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잔액 25만 원이 찍힌 은행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고발장처럼 김 이사의 눈앞에 화면이 보이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이사님,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제가 담당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목표 매출을 20% 초과 달성했고 제 연말 KPI 평가도 A등급 최우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 상여금은 0원입니까? 김 이사는 휴대폰 화면을 흘깃 보고는 박 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 팀장은 그 신호를 알아듣고 헛기침을 한 뒤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치 부하 직원을 훈계하는 상사인 척 거만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서연 씨, 그가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겉만 보는군. 매출 좋고 KPI 높은 건 맞아. 하지만 인수인계 후에 고객사에서 서비스 품질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불만을 제기했는지 알아? 당신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소한 오류들 때문에 회사가 다른 기술 인력을 보내 수습하느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냐고. 그 비용을 당신 상여금에서 뺀 거야. 이 정도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 사소한 오류요? 저는 비웃음이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두루술하게 말씀하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고객사 클레임 접수 공문이라도 있나요?
추가 기술 지원 요청서라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팀장님의 말씀뿐인가요? 박 팀장의 얼굴이 붉어지며 더듬거렸습니다. 서류는 경영지원팀에서 보관하고 있어. 당신 같은 평사원이 무슨 권리로 내부 문서를 보자고 하는 거야? 내부 문서를 볼 권리는 없지만 저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비닐 파일에 고이 보관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파트너사 대표의 친필 서명과 선명한 직인이 찍힌 고객 만족도 평가서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김 이사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보시죠. 지난 25일 파트너사 대표님이 직접 매우 만족에 서명하시고 우리 프로젝트 팀에 특별 보너스를 지급해달라고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팀장님은 고객사가 불만을 제기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서명은 가짜입니까? 김 이사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선명한 직인을 본 그녀의 안색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이런 서류까지 복사해 두었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녀는 종이를 책상에 내던지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뭘 증명하는데? 고객사들이 예의상 서명해 준 것뿐이지 뒤에서는 임원들한테 무슨 말을 했을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예의상이라고요? 제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사님,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이자 계약 대금 지급의 근거입니다. 고객사가 장난으로 서명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파트너사와 우리 흥성그룹의 신뢰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본사에 보내 대조를 요청한다면 본사에서는 직인이 찍힌 문서를 믿을까요? 아니면 박 팀장님의 근거 없는 말을 믿을까요? 김 이사와 박 팀장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의 어설픈 변명은 힘없는 직원들에게나 통할 뿐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것을 보고 저는 1라운드에서 승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팀장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고 김 이사에게 제가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묵묵히 일만 하는 직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보고 분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박 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에 순종적인 눈빛이 아닌 수파 터진 종양을 도려낼 준비가 된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요. 박 팀장님,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팀장님이 제 상여금을 삭감한 이유는 고객사 불만도 기술적 오류도 아니잖아요. 팀장님은 저를 미워하고 짓밟고 싶었던 거죠. 지난 6월 제가 팀장님의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제안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 아닙니까? 박 팀장은 움찔하며 손에 든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무슨 업그레이드?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저는 한마디 못을 박든 말을 이어갔습니다. 팀장님은 기존 계약에도 없는 불필요한 보안 기능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셨죠. 추가 비용은 1억 원. 제가 기술 검토 확인서에 서명만 하면 김 이사님께 결제를 올리겠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그 기능이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그것은 저와 박 팀장이 주고받았던 이메일 출력본과 제가 몰래 조사해 두었던 실제 비용 견적서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팀장님이 아는 업체를 통해 받은 견적서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실제 가격이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팀장님은 1억 원으로 부풀려 8천만 원의 차익을 챙기려 하셨죠. 제가 서명하지 않아서 공금을 빼돌리지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저를 내쫓으려 하신 거 아닙니까? 박 팀장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이런 증거들을 제가 모두 보관하고 있을 줄, 심지어 소프트웨어의 실제 가격까지 조사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듯 김이사를 쳐다봤지만 김이사 역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박 팀장이 탐욕스럽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담하고 허술하게 흔적을 남겼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너 나를 미행했어. 박 팀장은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직원이야. 스파이야. 직원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임무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팀장님을 미행한 게 아니라 제 직업윤리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흔적을 남긴 것은 제가 아니라 팀장님의 탐욕입니다. 김 이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사를 기다리는 어린 양이 아니라 그들의 경력과 자유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서연아, 김 이사는 목소리를 한껏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이건 박 팀장이 좀 성급했던 것 같네. 하지만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고 하잖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빡빡하게 굴면 동료들이 힘들어져. 융통성이 공금을 빼돌리는 겁니까? 저는 그녀가 말을 돌릴 틈을 주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성실한 직원의 상여금을 삭감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게 융통성입니까? 이사님께서 그걸 융통성이라고 부르신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일하는 방식은 배울 수 없겠습니다. 김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 캐비닛으로 가더니 물 한 잔을 따라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가 자세를 낮추고 이 불을 평화적으로 끄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영리한 사람이었고 언제 강하게 나가고 언제 부드럽게 대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았어. 김 이사는 제 옆자리 의자에 앉아 마치 친한 자매처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억울한 마음 이해해. 박 팀장이 잘못한 건 내가 나중에 내부적으로 처리할게. 그리고 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회계팀에 예비비 검토하라고 해서 책임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금 챙겨주도록 할게. 어때? 그녀는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 조금 챙겨준다는 말을 가볍게 던졌습니다. 푼돈 몇 푼으로 제 입을 막고 제가 겪은 굴욕과 부당함을 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맑은 물잔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사님, 지금 저랑 시장에서 나물값 흥정하십니까? 저는 돈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제 노동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회사 규정상 A등급 직원은 3개월치 영업이익 연동 상여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금액 100% 단 1원도 빠짐없이 받아야겠습니다. 너 지금도 촌진츠, 득촌진처이야. 구석에 서 있던 박 팀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김 이사님이 저렇게까지 봐주시는데도 요구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당장 근무 태도 불량으로 해고 통지서에 사인해 버릴 수도 있어. 조용히 못해. 김 이사가 박 팀장을 향해 불꽃 튀는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박 팀장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협박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님, 얼마든지 사인하세요. 하지만 사인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 명심하세요. 팀장님의 해고 통지서는 제 근로계약을 끝낼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제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여금 문제뿐만 아니라 저 1억 원짜리 허위 계약서도 공개적으로 다뤄지게 되겠죠. 박 팀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 이사를 향해 두 번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며칠간 박 팀장님은 제가 횡령하고 잠적했다고 소문을 냈고 이사님 역시 전화로 저를 협박하셨습니다. 모든 직원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제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김 이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겠지만 공개 사과라니. 그것은 지사장으로서 그녀의 체면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평사원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김 이사는 망설였습니다. 돈 문제는 오늘 중으로 해결해 줄게. 그런데 사과 문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부적으로 오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전체 메일을 보내는 걸로.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는 건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 리더십의 타격이 커. 리더십이요? 저는 씁쓸하게 되물었습니다. 지킬 리더십이나 남아있으십니까?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 이미 스스로 리더십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저는 지금 두 분께 실수를 바로잡고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도 되찾을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김 이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며 손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제가 데이터를 열어주지 않을 것이고 프로젝트는 파탄나고 손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면 체면을 구기게 되겠죠. 하지만 체면과 자리 중 그녀는 더 가벼운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알았어. 김 이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부서 회의 때 명확하게 얘기할게. 상여금은 회의 시작 전에 내 계좌로 입금될 거야.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파일 열 준비나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입금 알림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사과가 이루어지면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분노에 찬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두 실패자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약속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간을 벌어 뒤에서 저를 처리할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자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밀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해고당했는지, 아니면 어떤 타협을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컴퓨터를 켜고 일하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주변의 움직임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였지만 저는 곧 IT팀의 착한 후배 현우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 파일에 잠금을 풀지 못해 박 팀장에게 심하게 혼났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선배님, 조심하세요. 방금 회의실 지나가는데 김 이사님이 법무팀이랑 인사팀에 전화하고 있었어요. 뭐 징계 의결서니 보안 규정 위반이니 파일 받은 직후에 해고하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아무래도 뒤통수 치려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읽었지만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교활한 자들의 본성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그들은 결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 타협을 순진함으로 여기고 제가 쓸모 없어지는 순간 저를 차함을 덫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현우에게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고마워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묵묵히 응원해주는 선량한 동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저는 어젯밤 작성해 두었던 본사 감사팀에 보낼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직 보내지 않은 이유는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자비심은 잘못된 곳에 쓰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김 이사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님,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제가 파일을 열어주면 보안 규정 위반을 핑계로 저를 해고하고 상여금도 회수할 생각이시죠.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손에는 1억 원짜리 허위 계약서 증거뿐만 아니라 방금 나눈 대화 녹음 파일과 지난 2년간 이사님께서 결제하신 모든 허위 접대비 내역까지 있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신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즉시 본사로 보낼 겁니다. 그때 이사님 자리가 어떻게 될지는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문자를 보내자마자 이사실에서 김 이사가 핏기 없는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다가 제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제 문자를 읽었고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수 앞서 그녀의 비열한 음모를 뿌리부터 차단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녀는 황급히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아마 지금쯤 법무팀에 내렸던 명령을 취소하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인배들을 상대하려면 그들보다 조금 더 약삭빨라지거나 적어도 더 똑똑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저를 밀어 떨어뜨리려 한다면 함께 끌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예민함으로 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침의 호기심으로 저를 보던 눈빛들은 이제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탕비실에 갈 때면 소곤거리던 여직원들도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지만 온몸의 근육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빈 워드 파일을 열어놓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척했지만 사실 제 모든 신경은 주변을 관찰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가끔씩 전화벨이 울렸다가 끊어지는 소리가 섬뜩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IT팀 후배 현우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짧지만 걱정이 가득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선배님, 상황이 안 좋아요. 방금 소회의실 지나가는데 김 이사님이 법무팀 사람이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징계해고 절차, 보안 규정 위반, 지급된 상여금 회수 조치 같은 단어들이 들렸어요. 아무래도 선배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읽고 저는 씁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역시나 교활한 자들은 결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일시적인 타협을 순진함으로 여기고 제가 파일 잠금을 해제하는 순간 저를 도참을 법적인 그물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저를 이용해 파트너사와의 문제를 해결한 뒤 두 손을 비게 만들고 이력서에 5점까지 남겨 길거리로 내쫓을 셈이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고마워라는 이모티콘을 보내고 대화 내용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 계산적이고 차가운 회사에서 현우의 친절함은 제 마음을 덮여주는 작은 온기였고 제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사무실은 숨 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 김 이사와 박 팀장은 계속해서 무언가 소곤거렸습니다. 둘 다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박 팀장은 가끔씩 저를 증오에 찬 눈빛으로 쏘아보았지만 제가 쥔 증거가 두려운지 감히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벽시계의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매 순간이 정신적인 고문이었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길 건너편에서 아내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서 있던 남편의 모습, 된장찌개가 전부였던 소박한 저녁상과 아들의 천진난만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들이 제게 강철 같은 정신력을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려는데 비상구에서 서성이는 작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저와 입사 동기인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착하고 순해서 아직도 평사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쳐다보자 혜진은 누가 볼까 두려운 듯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들고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텅 빈 계단에는 퀴퀴한 냄새와 바람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아침에 박 팀장이 나를 따로 불렀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알아, 너한테 나 감시하라고 했지. 내가 누구랑 연락하는지, 자료 유출하는지, 녹음이나 촬영하는지. 혜진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안 그러면 내 연말 평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협박했어. 알잖아. 나 애 둘의 남편은 아파서 무서웠어. 저는 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너를 탓하지 않아. 누구라도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했을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아무 움직임 없다고 보고해. 의심받지 않도록. 혜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서연아, 조심해. 회계팀 사람들 말로는 김 이사가 그 1억 원짜리 허위 계약을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있대. 시스템 오류 때문에 외부 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 걸로 만들어서 네가 고발하기 전에 증거를 없애려는 거야. 혜진의 정보는 금보다 귀했습니다. 그 교활한 여우들이 가만히 앉아 당할 리가 없었죠. 그들은 서류를 조작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정말 중요한 정보야. 이제 그만 가봐. 오래 같이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혜진이 떠난 후 저는 밥을 먹는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반년 전 박 팀장에 의해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전 동료 태식이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태식아, 나 서연 누나야. 혹시 예전에 박 팀장이 구두로 지시했던 이메일들 아직 가지고 있어? 응, 급하게 필요해서. 내가 그 인간한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선물해 주려고. 너의 억울함도 풀어줄 겸. 수화기 너머로 태식이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필요하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 그날만 기다렸어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박 팀장과 김 이사에게 짓밟혔던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넓고 강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흐르는 지하수처럼 단 하나의 균열만 생기면 지상으로 솟구쳐 올라 모든 오물을 씻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현처럼 팽팽했습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 중앙, 의장석 바로 맞은편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김 이사와 박 팀장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김 이사는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짙은 화장으로 냉혹한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박 팀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든 채 살기등등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위압적으로 회의실을 훑어보았습니다. 김 이사는 겉으로는 전문적이지만 내용은 텅 빈 연설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5분 동안이나 연말 경영 상황과 시장의 어려움, 그리고 경영진의 노력에 대해 떠들었지만 정작 핵심 문제인 저의 상여금과 사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짓된 말을 들으며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계를 흘깃 보고 고개를 숙인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김 이사가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연설이 끝나고 김 이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려 할 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회의실의 침묵을 깨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님,
오늘 아침 저와의 개인적인 면담에서 이 회의를 통해 제 상여금 문제를 명확히 하고 허위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모두가 모였으니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이사는 멈칫하며 찻잔을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스쳤지만 금세 거짓된 위엄으로 그것을 감쌌습니다. 아, 이서연 씨건 말이죠.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사실 별일 아닙니다. 지난 며칠간 이서연 씨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회사 동료들이 혹시 무단 퇴사한 건 아닌가 오해하고 걱정했던 겁니다. 이건 명확한 보고 없이 자리를 비운 이서연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회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이번 실수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고가 오해로 바뀌고 부당하게 상여금을 빼앗긴 제가 실수를 용서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 흑백을 뒤집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은혜를 베푸는 자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돈을 들고 잠적했다고 소문낸 사람이 누굽니까? 한밤중에 협박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왜 제 상여금은 약속대로 아직 입금되지 않은 겁니까? 김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반박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녀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씨, 당장 앉아. 여긴 회사 회의실이지 당신이 흥정하는 시장 바닥이 아니야. 내가 오해라고 했으면 오해인 줄 알아. 뭘 더 소란을 피우겠다는 거야? 소란이 아닙니다. 저는 불타는 눈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제 명예를 되찾겠다는 겁니다. 사과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제게 책임을 떠넘기십니까? 리더라는 분이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회의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평사원이 지사장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상황은 김 이사가 원했던 조용한 해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가 궁지에 몰리자 박 팀장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분노와 공포로 붉어진 얼굴로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서연 씨, 적당히 해. 김 이사님이 저렇게까지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넌 그냥 평사원일 뿐이야. 회사는 너한테 일하라고 월급 주는 거지. 상사한테 따지라고 월급 주는 게 아니라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며 위압적인 태도로 저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핏발선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따진다고요? 묻겠습니다. 제 KPI A등급 평가서는 어디 있습니까? 왜 그걸 숨기고 가짜 손실 보고서로 대체했습니까? 팀장님이 회계 자료로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박 팀장은 순간 멈칫했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방금 재무팀에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사실상 적자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서연 씨의 부실한 비용 관리로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상여금은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김 이사가 박 팀장의 말에 힘을 실어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쓸데없는 증거 내밀면서 협박할 생각 마세요. 재무팀에서 이미 결산 끝났습니다. 당신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었으니 돈 못 받는 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계속해서 소란 피우고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면 명령 불복종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즉시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콤비 플레이로 저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거짓말로 제 입을 막고 다른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 제 편에 서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밤을 새우고 컵라면을 나눠 먹었던 동료들은 모두 책상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떨고 있었고 어떤 이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훔쳐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는 군중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김 이사와 박 팀장의 고함보다 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밥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겁함은 때로 생존 본능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다시 저 높은 곳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해고 협박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제 인내심의 마지막 한계를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저를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해둔 진실의 폭탄에 불을 붙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으로 저를 짓밟으려 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누구의 체면도 지켜줄 필요가 없겠네요.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이사와 박 팀장은 제 손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가 남편이나 경찰에게 전화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제가 보낸 이메일과 함께 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보면 두려워할 이메일 주소로부터 온 수신 확인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본사 감사팀에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라는 문구는 그들의 머리 위에 걸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이사는 화면을 보고 동공이 수축되었습니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제 차가운 눈빛에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김 이사의 개인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본 그녀의 얼굴은 잿빛에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룹 최고위 임원들 사이에서 금단의 번호라 불리는 최 회장님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1년의 설 인사차 한 번 걸려올까 말까 한 바로 그 번호가 가장 민감한 이 순간에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이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몇 번을 미끄러뜨린 끝에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접니다. 회의실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 회장님이라는 이름은 마법의 주문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 이사는 허리를 숙이고 뇌를 연발했지만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김 이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짚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서연 씨, 아니 이 대리님,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공포가 모든 얼굴에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김 이사에게 다가가 뜨거워진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는 대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폭된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깨고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네, 회장님, 접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 부하 직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침착하고 당당한 톤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룹 총수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차장,
현장 감사는 다 끝났나? 오늘 아침에 보낸 보고서 잘 읽었네. 강남지사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군. 수고 많았어. 그 목소리는 김 이사와 박 팀장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래에 앉아있던 직원들은 감사, 보고서, 회장님이 칭찬을 이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이사님과 박 팀장님이 제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그들의 비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저를 해고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곧 회장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감사실 차장을 해고해. 저자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거기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해. 지금 본사 감사팀과 법무팀이 로비에 도착했을 거야. 5분 안에 회의실로 올라갈 걸세. 감사실 차장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6개월간 철저히 숨겨왔던 비밀의 장막을 찢어버리는 마지막 판결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경악의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동정했던 동료들은 이제 경외와 놀라움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끄고 짧게 통화를 마친 뒤 김 이사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흐물흐물해진 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감사실 차장, 박 팀장이 망가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본사에서 심어놓은 사람이었어. 저는 대답 대신 김 이사가 앉아있던 의장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 제게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박 팀장과 혼란에 빠진 직원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권력의 무서움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잔인하게도 한순간에 비참할 정도로 비굴하게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는 본사 소속입니다. 6개월 전 본사에서는 강남지사의 매출은 높은데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접대비, 자문료 등 불분명한 비용이 급증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직원으로 위장하여 원인 파악을 위해 파견된 것입니다. 저는 박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제 발걸음에 맞춰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원처럼 도시락을 먹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무급 야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한 모든 짓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은 허위 서류로 공금을 빼돌렸고 직원들에게 있지도 않은 비용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으며 능력은 있지만 당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김 이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님, 당신은 지사장으로서 직원을 관리한 게 아니라 당신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박 팀장의 전횡을 눈감아 주었고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인맥을 관리했으며 힘없는 직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당신들이 빼앗으려 했던 그 연말 상여금이 당신들에게는 명품 가방 몇 개 값이겠지만 저들에게는 가족의 따뜻한 명절을 위한 전부라는 것을 아십니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말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의 한 맺힌 외침이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팀장은 벽에 기댄 채 그의 거만하고 공격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탐욕스럽고 비겁한 민낯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본사 법무팀장이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등장은 이 지사에서 이어져 온 부패한 시대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감사팀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 박 팀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장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빼돌린 돈은 전부 돌려놓겠습니다. 저에게는 늙은 부모님과 처자식이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다 죽습니다. 그 애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제 상여금을 자르고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을 때 그는 제 아이와 부모님을 생각했을까? 김이사 역시 옆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아니, 이 차장. 내가 사람을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이 생겼어. 징계는 달게 받겠지만 회장님께 말씀 좀 잘해줘. 나 이 회사에 15년이나 몸 바쳤잖아.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권력과 돈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족과 헌신을 말하십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반년 전 당신들에게 억울하게 해고당한 태식 씨는요? 그의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당신들은 그를 봐주었습니까? 가짜 장부를 만들라고 강요당하다. 우울증에 걸려 퇴사한 회계팀 김 과장님은요? 여기 앉아있는 이 동료들도 모두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회사를 위해 땀과 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상여금을 깎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죠. 그때 당신들의 양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박 팀장과 김 이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들은 잔인함을 뿌렸으니 이제 마땅한 처벌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법무팀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두 사람을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곳에 베푼 관용은 또 다른 범죄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제 낡은 가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 안감에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 주머니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6개월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간직해온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첫 장을 펼쳐 두 사람 쪽으로 돌려 밀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선명한 그룹 직인과 최 회장님의 친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똑똑히 보시죠.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 전 제가 이 지사에 처음 발을 들인 날 서명된 고위 임원 인사 발령장입니다. 박 팀장과 김 이사는 고개를 들어 문서의 굵은 글씨를 읽었습니다. 결정. 이서연을 남부지역 총괄 감사실장으로 임명함. 감사실장. 박 팀장의 목소리가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부서졌습니다. 그는 그 직책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지사장급 임원이라도 비리가 발견되면 즉시 직위 해제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김 이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숨겼어요? 처음부터 말했으면 우리가 감히 처음부터 말했다면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들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화려한 매출 뒤에 숨겨진 썩은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저 아래 앉아있는 힘없는 직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실장인 제가 상여금이 깎이고 모욕당하는 것을 참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제 통장에 찍힌 영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지사 경영진에게 내민 마지막 시험지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도 데이터 손실도 없었습니다.
저는 관리자 시스템에 아주 작은 가짜 경고들을 일부러 만들어 두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관리자였다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직원과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원인 규명 대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직원의 상여금을 빼앗았습니다. 당신들은 이 시험에서 가장 처참하게 낙제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오만이 당신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당신들은 성실한 직원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했죠. 저는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이 회사의 부당함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존중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자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결국에는 빗속으로 끌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룹을 대표하여 남부지역 총괄감사실장으로서 이 지사의 고위직 인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박준서 프로젝트 팀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공금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보안팀은 회의 종료 즉시 박 팀장의 사무실을 봉쇄하고 자산 인수인계를 감독할 것. 박 팀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직장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김수진 지사장을 직위 해제한다. 김 지사장은 본사 감사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회사에 남아 지난 3년간의 모든 재무 관련 사항에 대해 해명해야 하며 이 시간부로 모든 권한을 정지한다. 김 이사는 울부짖으며 제게 매달리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셋째, 저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왕혜진 동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왕혜진 씨를 프로젝트 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다. 왕 대리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동료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졌기에 이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 혜진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요. 혜진 씨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미소로 격려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과 용기가 바로 이 회사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회의실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혜진의 승진뿐만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고 선한 사람이 보상받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김 이사와 박 팀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자들에 대한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며 이 지사의 어두운 역사에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공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권익은 그룹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올해 상여금 전액은 여러분의 실제 성과에 따라 재계산되었으며 단 1원도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특별 지급 명령이 5분 전에 승인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부당하게 상여금이 삭감되었던 분들도 내년 1분기 내로 소급 적용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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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곳곳에서 휴대폰 알림음이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휴대폰을 확인했고 곧이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돈 들어왔어. 100% 들어왔어. 엄마, 아버지 약값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구석에서 펑펑 우는 회계팀 막내, 몰래 눈물을 훔치는 나이 든 동료, 아내에게 전화해 여보, 돈 들어왔어. 애들 새 옷 사줄 수 있어. 라고
외치는 동료를 보았습니다. 그 혼란스럽지만 행복 가득한 광경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 휴대폰에도 은행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더 이상 25만 원이 아닌 제 노력에 합당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저를 더 행복하게 한 것은 바로 뒤이어온 남편의 메시지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페이스북에 당신 칭찬 엄청 올리고 있어. 우리 아내 정말 멋지다. 이제 집에 와. 밥 다 됐어. 아들이 엄마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 대신 질서와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본사 감사팀은 밤새 수집된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과 김 이사의 사무실에서 나온 수많은 서류 상자는 그들의 어두운 시대를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팀장에게 지난 6개월간 수집한 모든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세운 유령 회사의 계좌 내역, 허위 영수증, 불법 지시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태식이가 증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아니었으면 전 평생 도둑놈으로 살 뻔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정의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온단다. 태식이뿐만 아니라 억압에 못 이겨 퇴사했던 다른 동료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억울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쉽사 터졌던 상처를 비로소 드러내고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공식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박 팀장과 김 이사가 지난 3년간 횡령하고 유용한 금액은 무려 1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돈은 수많은 직원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그들의 명품 가방과 부동산, 호화로운 파티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회사에서 영구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탐호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자산은 피해 복구를 위해 동결되었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속되던 날,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 기억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료에게 듣기로 박 팀장은 제발 용서해달라며 통곡했고 김 이사는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이 압류된다는 소식에 그 자리에서 졸도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아들과 함께 서점에 갔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낡은 배달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비뚤어진 배달통을 고쳐 묶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모습에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그는 박 팀장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한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삶에 짓눌린 초라한 노동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팀장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이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를 보자 증오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인생무상에 대한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듣자 하니 집까지 팔아 피해 금액을 변제한 후 아내와 자식은 그를 떠났고 그는 홀로 밭은 일을 하며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비 맞는데 어떡해요? 우리 우산 빌려줄까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우산을 그의 오토바이 안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쓰고 가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박 팀장은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막 도착한 택시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본사에서는 저의 능력과 청렴함을 높이 평가하여 남부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지역 본부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기쁘게 수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께 손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저는 폭풍을 겪으며 명예와 권력이 행복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건강하고 정직한 일터를 만드는데 제 경험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에게 좋은 엄마,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될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아쉬워하시면서도 이 차장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것이 가장 얻기 힘든 덕목이지라며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주말 오후 남편과 아들과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남편 민주는 안정적인 건설 회사에 재취업하여 더 이상 밤늦게 대리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들은 하늘 높이 연을 날리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그 본부장 자리 모두가 꿈꾸는 자리인데.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지난날 일에 미쳐서 당신과 아들과 함께 저녁 먹을 시간을 놓친 게 후회될 뿐이야. 내 인생 최고의 자리는 실장이 아니라 이 가정의 온기를 지키는 엄마와 아내라는 걸 이제 알았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을 함께 건넜고 이제야 평온함이라는 것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나는 연을 보았습니다. 연줄이 아무리 멀리 뻗어나가도 그 끝은 아들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저처럼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제 영혼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랩에 굳건히 매여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풀과 흙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밝을 것이고 저는 다시 열정과 정직함으로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헛된 명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즐거움과 현재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 곳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마음 쉼터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